물어볼까? 네? 어떤 친구들? 없어요. 저요. 아 민재밖에 없어요. 뭐가? 이쁜 친구들. 이제 이런 네. 네. 산이 야, 민재 불독이었냐? 이민 네. 그다음에 건이 네. 태욱이는 안 불러. 여기 대신 출석이야? 읽으면 다 대주네. 여기 기타반에 빠져있네. 진짜요? 어, 너 발표 안 되나 봐. 발표가 안 되나? 아, 왜 가라고 해 태욱이를? 너 내려가. 그러니까 왜 태욱이 알파고인가요? 어? 안돼 우리의 싸운 우정이. 태욱이를 좋아하는지를 얼마나 많은데. 나 태욱이 감마 먹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좀 많아. 자 이제 맨 뒤쪽 이야기죠. 뭐가 인정.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강조효과까지 얘기했었죠. 자 강조효과 얘기했고 제 이중성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영상 정보 기록은 그냥 읽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몇 쪽인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마지막 단어 오전의 마지막 단어 이야기입니다. 자 250쪽 이야기네. 250쪽이요? 예. 선생님 다 숙제인가요? 네. 저 얘는 안 해도 되나요? 숙제는 숙제할 게 없어요. 이분이요. 이거 시작할까요? 어려워서요? 하고 있는 걸걸? 아니야. 숙제하지 이거 말래. 영상 시작해요. 시작했어요. 시작 안 해. 시작했네. 이거 다 나왔다 이제. 자 그러면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물질의 이중성. 그냥 밖에 틀어놨어. 어? 아니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자, 우리 지난번에 빛이 이중성을 갖는다 그랬어. 빛이 원래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알려줬었는데, 입자. 입자 성질을 갖는다. 라는 것도 알려주게 됐지. 그래서 물질은 이중성이 나타나면 이중성은 동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먼저 이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선천양한 사람이 누구니?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얘는 드브로이 물질차라고 표현해주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야.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 이분이 공작 집안이야. 공작은 왕의 아들, 왕자 집안이라는 뜻이야. 왕자의 자손이야. 그래서 7대종과 8대종 할아버지가 왕자야. 와우. 왕의 아들. 그래서 공작 지위를 이제 공작에 그 자기 갖고 있었는데 형이 물려받았거든. 근데 형이 일찍 돌아가신.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공작이 됩니다. 형이 자식이 없어서. 근데 왜 대단하다고 하냐면 이 사람이 형도 그렇지만 물리학을 공부했어요. 형도 물리학 열물리관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야. 근데 이 드브로이가 학교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써야 돼. 논문을 쓰는데 4쪽인가 5쪽짜리 논문을 갖고 와요. 보통 대학원 논문 굉장히 많거든. 응? 여러 쪽이거든. 선생님도 막 줄이고 줄였는데 50쪽 정도가 55쪽인가 됐거든. 근데 이 사람이 딸랑 종이 몇 장 들고 와서 논문을 신청한 거야. 그게 바로 이 얘기거든. 물질 파이야. 즉 물질의 이중성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때 심사하는 교수들이 고민에 빠졌대. 야, 이 새끼는 이거 논문 이걸 갖고 와서 지금 박사학위를 달라는 거야? 석사인지 학위를 달라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공작이잖아. 공작 집안이잖아. 무시는 못하겠고 논문을 주자니 나중에 문제 생기면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겁이 나가고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을
필사해갖고 같이 보냈대요 아인슈타인한테. 이거 지금 확인 논문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이거 참 신한데? 이거 괜찮은 논문인데? 라고 얘기해줬대요. 죄송해요. 다 왔습니다. 태욱이하고 건이가 지금 명단에 안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자,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이 꿍꿍이가 있었어. 어떤 꿍꿍이?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노 하면은 아인슈타인이 주지 말라고 했다. 이건 이상하다고 주지 말라고 그랬다. 아인슈타인이 오케이 하면 나중에 딴 사람이 욕하게 되면 이거 아인슈타인이 괜찮다고 그랬다. 아인슈타인 다시구나. 그래갖고 이런 꿍꿍이를 갖고 아인슈타인한테 보냈는데 아인슈타인이 흔쾌히 오케이 하게 됐습니다. 그 논문을 통과하고 학위를 받은 이후에 7년인가 8년에 있다가 노벨상 받게 되죠.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됩니다. 자, 이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냐면 이렇게 간단해요. 여기 어떤 입자가 있어. 어떤 입자가 있는데 이거 끄자. 그런 거예요. 바람이 나와갖고 온도가 갑자기 답답해.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v라는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어. v라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이때 p라는 값은 뭐가 돼? mv라고 할 수가 있어. mv라고 합니다. 자, 한편 빛 입자가 진행을 합니다. 빛 입자가 진행. 이 빛도 운동량이 정의가 돼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이 빛 입자가 받는 광자가 받는 운동량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람다분의 h라고 썼대. h는 플랑크 상수였지. 람다는 뭐야? 얼마 전에 파동에서 배웠던 파장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게 돼. 오케이. 그렇다면 자, 빛 입자에 대해서 운동량은 파장으로 정의되어 있고 물질 입자에서는 질량과 속도로 결정되죠. 이 두 값은 어떻게 돼서 필연적으로 같은 값이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즉 물질 입자가 이러한 속도로 진행하게 되면 물질 입자의 파동은 파장은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지. 아래에 있는 식으로부터 람다는 P분의 H라고 하는데 P 대신에 뭘 쓰자는 얘기야? MV분의 H라고 쓴 거야. 즉 이런 입자가 이렇게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게 되면 그때 파장을 결정하는데 이 파장을 물질파의 파장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고. 책 얘기로 잠깐 정리해보자. 1924년 프랑스의 과학자 드브로이는 파동성을 갖는다고 생각했던 빛이 입자성을 가진다면 반대로 전자와 같은 입자도 파동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이와 같이 운동하는 입자가 파동성을 나타낼 때의 파동을 물질파 또는 드브로이파라고 합니다. 드브로이 물질파예요. 이때의 파장을 드브로이 파장이라고 그래서 얘가 드브로이의 파장이에요. 드브로이의 파장이라고 합니다. 드브로이는 질량이 m, 속력이 v인 입자의 물질파 파장 람다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람다는 mv분의 h, p분의 h, h는 플랑크 상수로 6.63 곱하기 10-34승 줄세크라고 합니다. 즉 운동하는 입자의 물질파 파장은 운동량의 반비례하게 된다. 옆쪽에 보니까 드브로이는 1892년부터 1987년도까지 사신 분이야.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프랑스의 물리학자로 물질파 개념을 도입하였다. 콤톤 효과에서 파장이 람다인 광자의 운동량을 P는 람다분의 H라고 정의하였는데 드브로이는 운동량이 P인 입자의 파장은 람다는 P분의 H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다. 물질파를 확인하는 실험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비슨 거머라고도 하고 저머라고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거머라고 써 있을 거야. 데비슨 거머라는 사람이 실험이 있어요. 이 데비슨 거머는 어떤 실험을 하게 되는지 한번 보자. 데비슨 거머 실험과
자, 톰슨의 전자선 회절이라는 실험이 있어. 전자가 움직이게 하고 그 전자가 갖는 자, 파동성을 우리 전자선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전자가 물질파의 파장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거야. 한번 볼게요. 자, 드브로이의 물질파 이론은 처음에는 가설로 제한되었다. 자, 그러나 데이비슨, 거머, 톰슨 등에 의해서 화학 전자가 파동의 특성인 회절과 간섭 현상을 나타내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하면서 이론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자, 데이비슨 거머 실험 1927년 미국의 과학자인 데이비슨 거머는 전자선을 니켈 결정에 입사시켰을 때 회절이 일어나는 것을 관측했다. 회절이라는 것은 이것이 장애물 뒤쪽까지 전달되는 현상이거든. 그 현상이 여기에서도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이 실험에서 구한 전자가 나타내는 파장이 드브로이가 제안한 물질파의 파장의 결과와 파장 계산 결과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하여 전자의 파동성을 증명하게 됐다. 실험은 위에서 전자선을 방출해주면 자, 니켈 결정에서 회절이 일어나 검출기에서 검출되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때 전자의 속력이 54V일 때, 자, 이 54V일 때, 자, 가장 많이 전자가 나오는 각이 50도가 된 거예요. 회절 무늬도 밝고 어두운 무늬로 나타나거든. 그래서 이걸 확인하게 됐답니다. 실험 방법.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54V의 전압으로 가속한 전자선을 니켈 결정의 표면에 쏘이면 니켈 결정에서 산란된 전자의 수를 검출기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나에 표시된 점은 전자선이 입사하는 방향과 이루는 각도에 따라 튀어나온 원전자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튀어나오는 전자수는 원점에서 그 지점까지의 거리에 비례하여 나타냈으므로 54V의 전압으로 가속했을 때 입사하는 방향과 50도 각을 이루는 방향으로 튀어나온 전자수가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니켈 결정의 규칙적인 원자 배열에 의해서 전자의 물질파가 회절하여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파장을 구하게 되면 1.25 곱하기 10의 몇 승? 마이너스 10승 미터라고 하는데 이 값은 54V로 가속된 전자의 물질파 파장 결과인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와 거의 일치했다. 이게 이런 값을 갖습니까? 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마주보고 있는 금속판이 있었어. 금속판이 있었고, 자, 여기에 전자가 있는데, 자, 여기에는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어? 몇 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대? 54볼트의 전압이 걸려 있어. 자, 이때 전자의 질량은 자,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이 값을 갖고 전자의 전하량은 찬이 많아도 있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이라고 했대. 자, 이 아이를 일단 E와 M이라고 얘기할 때, 자, 얘는 힘을 받지. 힘을 받아서 이쪽에 도달하게 돼. 도달하는 순간에 얘의 에너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 그러면 이걸 일단 V라고 써줬을 때 전자가 얼마큼의 E를 받지? 전자가 받은 E는 2 곱하기 V가 되고, E를 받은 만큼 전자는 무슨 에너지를 얻게 됐어?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됐어. 그래서 얘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 오케이? 자,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지. 2m분의 mv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는. 즉 mv의 제곱은 2v가 돼버려. 이 가란의 값이 운동량이지. 운동량 mv. 라는 녀석은 루트 2mev가 돼버렸어. 그래서 물질파 파장에다 넣어보면 람다라는 값은 루트 2mev가
A분의 H라는 값이 돼. 이걸 계산해 볼게. 선생님이 좀 이따 계산기로 계산해 볼게. 자, H는 9.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이야. 자, 그리고 루트 2 곱하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 곱하기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룸 곱하기 54볼트가 된 거야. 이거를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드릴게요.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마이너스 어려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루트 2 곱하기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31승 31승 엄청난 숫자 나온 줄 알았어요. 또 이것도 무료라고 또 게임 저거 잠깐 빨리 끝내 이럴 수가. 또 줄 뻔했다. 좀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0 곱하기 54. 이거 봐봐. 우와 대박. 와. 그쵸? 오. 껌이네. 책에서 본 거하고 똑같죠? 암산으로도 할 수 있겠다 저거. 그래서 얘가 얼마나 됐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모터가 된다. 그래서 물집합 파장이 54볼트일 때 이렇게 계산되겠답니다. 아시겠죠? 참 이렇게 힘없이 자고 있나? 네. 오늘 너무 더워요. 어떻게 이런 재밌고 깜찍한 물리 시간에 피곤할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된다. 에어컨 틀어요. 좋아요. 얘는 핫팩 가지고 와. 패딩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에어컨 잡고 천재요. 여기 날 위해서 왜 팔 벗고 있어? 여기 안 묻히려고. 그럴 수 있다 생각. 선생님 겁나 빠진 거 맞지 않니? 네? 살 겁나게 빠진 거 맞지 않니? 옆으로 보면 알 것 같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11kg 빠졌네. 딱 한 달 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한 달에 11kg요? 너 불가능이야, 너. 너한테 물가지고 너무 쪄가지고 충분히. 너무 적어. 그렇게 하기가 말했어. 알았어, 나 미안해. 선생님, 내가 이상해져갖고 네. 식사를 못해. 내가 이상했다고요? 내가 식사를 밥을 거부해. 내가 밥을 먹어요. 내가 병이에요.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뭐 먹는 거 보면 붙어 나오려. 그런데요. 그런데요. 저도 그 밥, 퍼는 반찬 같은 거 여러 개, 한 2개, 3개 먹으면 토날 것 같아요.
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고. 나 밥잘 안 먹어. 선생님이 지난 한 달 동안 먹은 밥의 총량이 5공기 내지 6공기? 네? 네? 한 달 동안요? 너무 불가능해. 그게 말이 돼요? 많이 먹가네. 한 달 동안 내가 90끼리 먹는데. 그렇고 뭐라고? 그렇게 먹고 대신에 이제 칼로리 부족하니까 소주로 칼로리를 채우고 있지. 근데 너 소주로. 한 달 동안 먹은 소주가 지금 150병 넘고. 아, 한쪽이 아니라 한쪽이 정말 크구나. 병 아니에요? 병이라고요? 속 그러면 하루에 안 뭐몇 세요? 병이나 마신 거지? 어저께 또 6병 먹고 자. 숙취 같은 거 없어요? 한 번에 먹는 거 아니에요? 제발 숙취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안 먹지. 콩나물고 그냥. 이거 1년 동안 유지하신 다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예측을 한번 해봐요. 소주 먹고 사는 사람? 술을 많이 마시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 선생님 유튜브 채널 생길 수도 있어. 살인달 네. 안 살린다고. 아니 인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이 그러는데 출방하래.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술 먹기. 술 먹기. 그러니까 술 빨리 먹기도 잘해. 그래갖고 20분 안에 3병 먹기 뭐 이런 거. 아무 생각 안 하고 가능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병 먹는데 얼마나 걸려요? 선생님 한 병 먹는데 평균 시간 15분 정도 걸려. 15분 정도 걸리는데 잘 안 먹지. 요즘 첫 병은 어디 가든 한 15분 이내 먹을 것 같은데. 소주가 7잔이 나거든 한 병에. 네네. 1분에 한 병씩 1분에 한 잔씩 먹으면 20분이면 3병 다 먹어. 1분이야 뭐 여유 있지 뭐. 한 잔에 1분. 근데 술 많이 먹으면 약간 몸이 안 좋은 느낌이 들다거나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아요?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지. 그 뒤에 약간 몸이 저희 아버지께서 술 엄청 많이 먹고 들어오셔서 초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약간 안 좋아 보셨거든요 몸이. 선생님 어저께 6병 먹은 사람 같아? 와 어제 6병 먹은 사람 같아? 그냥 새끼 다 먹고 이러고 또 먹는다니까? 일찍 자신 것 같은데. 이게 뭐 퉁그라도 금가 봐서. 다 썼어? 근데 자 그러면 책으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자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저거 찍어서 내보내면 유튜브에 내보내면 진짜 대박이네. 자 톰슨의 전자 회절 실험에 대해서 데이비슨 거머 실험에 의해 전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진 해에 영국의 과학자 톰슨은 알루미늄 병막에 X선과 동일한 물질적 파장을 갖는 전자선을 쪼여주었더니 X선을 쪼여주었을 때와 같은 형태의 회절 무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두브로의 물질파 이론을 증명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세 사람 모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 톰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톰슨 화학 시간에도 나오고 물리 시간에도 나왔어. 톰슨 무슨 원자 모형이요? 원자 모형에서 뭘 발견한 사람 줄래? 톰슨 뭘 발견했어? 원자핵. 너도 코드 전자 발견한 분이지. 전자 발견했는데 이 톰슨은 아들 톰슨이야. 아빠 톰슨과 아들 톰슨이 둘 다 노벨상을 받게 돼. 와. 대박인지 아니지. 누구랑 다르게? 자, 찬이와 다르게. 네. 자, 그러면 X선 회절 무늬를 한번 볼게. 자, X선을 알루미늄 광막에 쪼여줬더니 자, 회절 무늬가 이렇게 동그랗게 나타났어. 알루미늄 광막에 X선이 있다시면 알루미늄 결정에 의해서 회절하여 원 모양의 회절 무늬를 만들게 되었다. 전자선 회절 무늬. 자, 전자통을 이용해서 전자선을 알루미늄 광막에 쪼여줬더니 역시 똑같은 모양의 자, 뭘 만들어?
똑같은 모양의 회절무늬가 되지. 이 회절무늬는 자 파장이 자 여기서 나타나는 X선의 파장과 비슷할 때 거의 같을 때 자 똑같은 회절무늬가 만들어져야 돼. X선 파장과 비슷한 물질법 파장을 갖도록 전자의 속력을 조절하여 X선에 비슷한 모양의 회절무늬가 나타났답니다. 자, X선의 회절 저쪽에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된 금속 결정에 X선을 조여주면 금속 원자들이 만드는 결정면에서 회절된 X선이 특정한 각도에서 보강 간섭하여 나타난 회절무늬를 관찰할 수 있다. 자, 아래쪽은 아까 54V로 자 54V로 가속시킨 전자의 파장 관식인데 이미 했으니까 패스. 자, 물질파의 확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물질파의 확인. 이상하다. 시간이 멈춰진 것 같아. 아니, 좀 전에 6시 44분이었는데 지금부터 6시 44분이네.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자, 시계가 자고 있어서 그런가? 아 근데 지금 6시 44분. 선생님 시계는 아까부터 6시 44분이었어. 자, 물질파의 확인을 한번 살펴보자. 물질파의 확인. 우리 주변 물체의 물질파를 계산해 보도록 하기도 하죠. 물질파 파장은 람다는 mv분의 h에서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질량 그리고 속력에서 플랑크 상수 h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 상수값이 6.63 곱하기 10⁻34승 줄세크로 아주 작은 값을 갖는다. 따라서 mv 값이 아주 작지 않으면 파동성을 관찰할 수 있을 만큼 긴 물질파 파장 값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물체들의 경우에 질량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운동량이 플랑크 상수에 비해서 매우 커서 물질파 파장이 매우 짧다. 예를 들어 150g, 자 150g짜리 야구공이 40m/s로 가는데 물질파 파장을 넣었다. 자 얘는 150g이면 0.15kg이지. 곱하기 40분의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을 써보자. 이거 곱하면 얼마가 되지? 0.6. 얼마? 6이 돼버리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니? 6.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 34승 미터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 파장이 굉장히 짧지. 구별할 수 없어요. 이런 파장을. 그래서 얘는 무슨 성질을 갖는다? 파장이 이렇게 짧게 되면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 오케이? 야구공 같은 녀석은 입자 성질을 갖게. 자 그러면 전자의 물질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전자질량은 자 9.1 곱하기 10⁻31승 kg 정도이고 물질파 파장은 대체로 10⁻10승에서 10⁻11승 사이 값을 갖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얘들은 파동성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밑에 계산을 살펴보니까 전자가 얼마에 빠르기로 갈 때? 40m. 자 1 곱하기 10의 7승/s 갈 때지. 그거 갖고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자. 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살펴보는데 얘는 전자의 질량이 9.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kg이고 자 속력이 10의 몇 승? 7승/s 간다라고 했지. 이거 분해 6.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을 해봐봐. 자 그러면 이거 지워주면 얼마?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지. 자 그리고 9분의 6 하면 얼마가 되니? 9분의 6.6 하면 약 얼마가 되지? 7. 얼마가 되죠? 79? 63이니까 0.7 얼마 될 것 같아. 0.7 얼마? 아니면 0.7x라고 하자. 곱하기 요거까지 올라가면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10제곱이 돼버리겠지. 그래? 이 정도 파장이면 대체로 X선의 파장을 갖게 돼. 오케이? X선의 파장을 갖는다. 책으로 자 맞아볼게. 질량이 매우 작은 전자의 경우에 운동량이 작아서 물질파 파장이 비교적 길어서 간섭이나 회절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자, 낮은 전압으로 가속된 질량이 9.1 곱하기 10-31승kg인 전자의 물집합 파장은 대략 10-11승에서 10-10승m 정도이다. 이 값은 X선의 파장과 비슷하고 원자 크기와도 비슷하다. 따라서 결정을 이루고 있는 얇은 금속의 전자선을 조이면 규칙적으로 배열된 원자들의 틈이 슬릿 역할을 하여 회전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통해 전자의 물질파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150g이고 40m/s인 자, 속력이 40m/s인 야구공을 자, 던지게 되면 야구공은 그 파장이 1.1 곱하기 10-34승m가 되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짧아 파장을 구별할 수가 없겠지. 장애. 자, 물질파 파장이 너무 짧아서 파동성을 관측하기 어렵고 얘는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라고 해. 자, 전자. 자, 전자는 질량이 9.1 곱하기 10-31승kg이고 자, 속력이 10의 7승m/s라고 할 때 이때 파장은 약 7.3 곱하기 10-11승m 정도가 되버리므로 자, 얘는 물질파 파장은 원자 크기와 비슷하여 파동성을 관측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양성자와 전자의 물질파 파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운동하는 양성자와 전자의 물질파 파장이 같다고 할 때 다음 물리량 중 전자가 더 큰 값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운동량, 속력, 운동에너지. 자, 전자와 양성자가 있어. 상대적 질량은 1840배. 물질파 파장이 식은 mv분의 h에서 물질파 파장 람다가 같다고 하자. 양성자와 전자의 운동량의 크기 mv가 같다는 뜻이지. 운동량 크기 mv가 같다면 질량과 속도는 반비례하므로 전자의 질량이 양성자에 비해서 작아서 전자의 속력이 양성자의 속력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운동에너지 EK는 2분의 1 mv제곱에서 얘는 2m분의 mv제곱인데 mv가 같으므로 질량이 운동량에 반비례하고 있지. 자, 운동에너지에 반비례하고 있지. 그래서 자, 얘는 전자의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운동에너지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전자의 질량이 양성자에 비해 작으므로 전자의 운동에너지가 양성자의 운동에너지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편 물질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물질의 이중성. 교보이가 예상한 것처럼 전자와 같은 입자가 파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데비슨과 버머뿐만이 아니라 톰슨에 의해서 톰슨에 대한 전자 회절 실험으로 확인되었다. 입자의 파동성은 전자뿐만이 아니라 원자핵의 구성 입자인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입자에서도 실험적으로 증명되었다. 이것은 입자도 빛과 마찬가지로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을 물질의 이중성이라고 한다. 물질이 이중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물체의 경우에 입자성을 관찰할 수 있지만 파동성은 관찰하기 어렵다. 반면 미시세계의 입자의 경우에는 입자성과 함께 파동성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원자 내부와 같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는 전자의 운동은 파동성을 잘 나타낸다. 따라서 원자핵 내부의 같은 미시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은 물질의 이중성에 바탕을 두고 설명한다. 그러나 빛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자에서도 둘 중에 한 가지 현상이 측정되지고 동시에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자,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 H는 입자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구분하며 미시세계의 물리 법칙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수이다. 자, 에너지 E와 운동량 P는 입자에 관한 물리량이고 진동수 F와 파장 람다는 파동에 관한 물리량이다. 빛을 입자로 볼 때 광자의 에너지를 나타내는 식 E는 HF였었지. 자, 이것과 물질 입자의 파동성을 나타내는 식 람다는 P분의 H에서 모두 나타나는 플랑크 상수는 입자에 관계된 양이고 지금은 이 H값을 이용해서 질량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과 관계된 양은 파동과 관계된 양을 연결해 준다. 즉 파동을 나타내는 양인 F에 H를 붙여주게 되면 입자의 양이 되고 입자의 양인 P에 H를 붙여주면 파동이 양이 된다. 플랑크 상수는 그 값이 아주 적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느끼는 거시 세계에서 거시 현상이 세계에서는 무시하며
이때 물질 입자는 입자적 성질만 나타내고 파동은 파동적 성질만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원자 세계에서는 플랑크 상수를 무시할 수 없고 전자와 같이 작은 입자들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모두 갖게 된다.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한 장치가 대표적인 게 전자 현미경이야. 전자 현미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광학적 현미경으로 볼 수 없는 이러한 작은 물체들을 관찰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휴, 찬이야, 왜 전자 현미경 성능이 좋은 광학 현미경을 이용하면 세균 크기와 비슷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는 확대해 볼 수 있지만 그보다 작은 바이러스는 볼 수 없게 되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전자현미경을 사용하면 광학현미경으로 선명하게 볼 수 없는 미시적인 영역까지 선명하게 볼 수가 있다. 현미경의 분해능이라는 건 식별해 줄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각, 그 각도를 표현해 주고 있어. 파동이 좁은 틈을 지날 때 넓게 퍼지는 회절 현상이 나타난다. 파장이 길수록 틈이 좁을수록 회절 정도가 커져서 회절 무늬의 폭이 넓어지게 된다. 넓어지면 식별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나빠지게 돼. 현미경과 같은 광학 기기의 렌즈도 좁은 틈이 역할을 하게 되므로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회절하여 가까이 있는 두 점이 겹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회절이 크게 일어날수록 두 점이 많이 겹쳐지게 된다. 듣고 보니까 더운가 보다. 정신도 차려야지. 다 졸고 있어. 뻑뻑. 그니까 요즘 이제가 오랜만에 안 그거 안 자고. 들었잖아. 특강이나 들어. 특강을 그래서 어찌됐든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회절에 가까이 있는 두 점이 겹쳐 보이는데 그 회절이 크게 일어날수록 겹쳐지는 양이 많아서 식별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합니다. 두 광원에 의한 회절 무늬의 구분을 한번 보도록 하자. 여기에 슬릿이 하나 있는데 광원 1과 2가 있어. 그래서 이 두 녀석에 대한 회절 무늬가 위에 있는 파란 그림이야. 이런 파란 그림이 나타나는데 그림과 같이 인접한 두 광원의 파동이 같은 슬릿을 지나면 각각 회절하여 스크린에 두 개의 상을 맺게 한다. 가와 같이 셌다가 풀 때는 두 회절 무늬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므로 두 광원에 의한 상이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가와 같이 셌다가 작을 때는 두 회절 무늬가 많이 겹쳐지므로 두 광원의 상이 하나로 보여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두 광원의 상이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은 나와 같이 한 회절 무늬의 가운데 밝은 무늬의 중심이 다른 회절 무늬의 첫 번째 어두운 무늬와 일치할 때이다. 광원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덜 일어나므로 두 광원의 상을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세타 값은 더 작아지게 된다. 빛이 이렇게 첫 번째 그림처럼 있을 때는 두 빛이 구별이 되지지. 두 빛이 구별이 되지고. 맨 뒤에 있는 그림은 아예 하나인지 두 개인지 모르지 하나같이.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그림이 식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계가 돼. 이걸 분해능이라고 해. 이 경우에 나타나는 게 분해능이야. 이 분해능의 조건으로 랠리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분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값에 대해서 이 값은 뭐가 됩니까? D라는 것은 바로 뭐가 돼? 지름이야. 구멍의 틈의 크기야. 이거 분의 1.22 람다라는 값이 랠리 기준이라고 해. 그래서 분해능과 관계 있는데 지금 당장 기억 안 해도 돼. 그냥 체크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 랠리 기준. 두 점파원의 회절 무늬가 겹쳐 있을 때 구별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은 한 회절 무늬의 중심이 다른 회절 무늬의 첫 번째 어두운 무늬와 일치할 때이다. 이것을 랠리 기준이라고 한다. 두 광원으로부터 오는 파장 람다인 빛이 지름 D인 원형 구멍을 지나 회절하는 경우 랠리 기준을 만족하는 두 광원의 분리가 세타는 다음과 같다. 사인 세타는 1.2 곱하기 D분의 람다이다. 회절과 분해는 가까이 있는 두 물체를 구별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광학기기의 성능을 나타낼 때 쓴다.
현미경과 같은 광학기기의 분해능이 높을수록 아주 가까운 두 물체를 서로 구별해 볼 수 있다. 망원경도 마찬가지야. 파장과 분해는 광학기기의 자, 크기가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 파장이 짧은 빛을 이용하면 분해능이 높아지고 파장이 긴 빛을 사용하면 분해능이 낮아진다. 즉 분해능은 시료를 관찰할 때 사용하는 파동이 파장이 짧을수록 우수하다라고 해. 빨간 빛은 서로 구별할 수 없지. 네. 하지만 파란 빛은 구별이 되네. 자, 매우 가까이 있는 두 점이 각각 700나노미터와 400나노미터의 파장이 빛을 낼 때 이를 동일한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모습이다.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두 점이 더 잘 구별되어 보인다. 광학현미경의 한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려는 물체의 크기가 가시광선 파장 정도가 되면 아무리 배율이 높아도 배율을 높여도 물체의 상을 정확하게 관찰할 수 없다. 시료를 통과한 빛이 렌즈를 지나며 회절하여 각각의 빛을 서로 구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가시광선을 사용하는 광학현미경은 분해능의 한계가 가시광선 파장의 절반 정도인 0.2 나노미터 2 곱하기 10-7m이므로 이보다 크기가 작은 바이러스 등은 관찰하기가 불가능하다. 에휴, 별거 다 한다. 자, 전자현미경. 자, 전자현미경. 자, 전자의 물질파를 사용하여 물체를 확대해보는 현미경을 전자현미경이라 한다. 전자현미경의 분해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없는 작은 시료를 관찰하려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더 짧은 파동을 사용하여야 된다. 자, 이때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속력을 매우 짧은 파장을 전자의 속력을 높여서 매우 짧은 파장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광학현미경보다 분해능이 더 좋다. 문제는 X선이나 감마선 같은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불절하지 않아. 렌즈 같은 걸 그냥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불절할 수, 빛을 모았다 퍼졌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빛을 모았다 퍼졌다 할 수 있는 전자선을 이용하게 되는 거지. 자, 이 전자들의 물질파 파장은 11-10m인 자, 이 정도 되는데 가시광선 파장에 자, 11-7승미터인 자, 이거의 수천분의 1 정도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광학현미경보다 1000배 이상 더 분해능이 좋은 전자현미경을 제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가시광선으로 관찰할 수 없는 세포내 미세기관이나 바이러스성 병원체도 쉽게 관찰해 줄 수 있다. 자, 전자현미경의 구조. 전자현미경은 전자총, 자, 전자총 그리고 자기렌즈. 얘는 자기장을 이용한 렌즈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진공의 내부 그리고 형광판 또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관찰해 줄 수 있거든. 한번 보자. 전자현미경은 전자의 물질파를 사용하게 되므로 가열한 필라멘트에서 방출되는 전자를 높은 전압으로 가속시켜 전자선을 쏘아준다. 이때 가속 전압이 높을수록 전자의 속력이 빠르므로 전자의 물질파 파장은 짧아진다. 자기렌즈. 광학현미경은 유리 렌즈로 빛을 굴절하여 확대된 상을 얻지만 전자현미경은 자기렌즈로 전자선을 굴절하여 확대된 상을 얻게 된다. 자기렌즈는 코일로 만든 원통형의 전자석으로 가속된 전자가 자기장에 입사하면 자기력을 받아 진행 경로가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하게 된다. 자기렌즈로 전자선을 모으거나 퍼지게 하여 초점을 맞추게 된다. 진공의 내부. 전자현미경 내부는 공기가 있으면 전자선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내부는 진공으로 만들어준다. 자, 형광판 또는 모니터. 전자선으로 만들어진 상의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서 상을 형광판에 매치게 하거나 검출기로 검출한 전자선을 분석하여 모니터로 영상을 나타내준다. 자, 광학현미경의 구조는 렌즈, 대물 렌즈, 저반 렌즈, 그리고 자, 여기서 직각 렌즈, 광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대.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반면에 전자현미경 구조는 자, 위쪽에서 전자선을 쪼여주면 자기 렌즈를 통해서 모이지 시료에서 반사되는 것을 자, 전자 검출기로 확인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자, 자기 렌즈라는 것은 광학현미경은 초점 거리가 일정한 유리 렌즈를 사용하여 렌즈와 시료의 거리를 조절하여 상을 맺히게 한다. 반면 전자현미경은
시료와 자기 렌즈의 거리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여 자기장 세기를 바꿔 렌즈의 초점 거리를 조절해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류가 세게 하고 약하게 해서 적당하게 초점을 맞춰 줄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전지하 현미경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옛날엔 책장까지 넘겨줄 때 아니 선생님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짝꿍이 이랬어. 선생님 너무 때 이거 천천히 써. 야 빨리 써 빨리 써. 그래서 그 친구 아직도 열었대. 아직도요? 너무 좋긴 한데. 건이야 문 잠깐만 열어볼래? 더 그냥 활짝 열자. 자 계속 볼게요. 전자현미경의 종류. 전자현미경은 시료를 투과한 전자선을 관측하는 방식으로 시료의 표면에 전자선을 쏘아 튀어나오는 전자를 관측하는 방식 등이 있다. 투과하는 것 투과 전자현미경이라서 템이라고 부르고, 자 겉에서 훑어주는 것 주사하는 것 스캐닝이라고 해. 스캐닝. 그래서 셈이라고 불러요. 자 투과 전자현미경 템은 10만 볼트 내지 30만 볼트의 높은 전압으로 가속시켜 만든 전자선을 자기 렌즈로 평행하게 모은 후에 시료를 투과시켜서 선을 만들게 됩니다. 전자가 형광물질이 발라진 스크린에 부딪혀 빛을 내면 이를 눈으로 관찰하거나 사진을 찍어줄 수가 있다. 상. 시료의 단면을 평면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고 분해능이 매우 좋아 세포의 내부 구조로 등을 관찰할 때 사용한다. 특징. 시료를 얇게 만들어 관찰해. 안 그러면 투과하지 못하지. 전자가 시료를 투과한 동안 속력이 느려져서 전자의 물집합 파장이 커지면 분해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얘는 사진을 보면 평면 구조를 갖고 있어. 평면 구조. 살펴보니까 밑에 봐봐. 광학현미경. 그 다음에 가운데는 투과 전자현미경 템. 밑에는 주사 전자현미경이지. 템은 평면적으로 나타났지. 셈은 입체적으로 나타났지.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 주사 전자 현미경. 10,000V 내지 30,000V의 전압으로 가속치게 만든 전자선을 자기 렌즈를 이용하여 초점을 맞춘 후에 시료 표면을 따라서 스캔하면서 쪼여줄 때 시료에서 방출되는 2차 전자를 검출기로 검출한다. 검출된 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호를 증폭하여 모니터로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찍게 된다. 3. 분해능이 투과 전자현미경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시료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지.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다. 특징. 시료 표면을 전기 전도성이 좋은 물질인 금속이나 탄소 등을 얇게 코팅하여 관찰하게 된다. 자,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으면 관찰을 위해 계속해서 전자를 쪼일 때 시료의 표면에 전하가 모여 관찰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학현미경 떨어지고 구조를 보면, 자 템은 가운데 있는 게 템이야. 템은 투과해야 되지. 맞아? 투과해야 되기 때문에 시료가 중간층에 있어. 그치? 시료가 중간층에 있어. 반면에 셈은 표면에서 방출되는 전자를 검출하지. 그래서 가장 밑단에 시료가 있어. 오케이? 가장 아래에 시료가 있어. 전자현미경의 이용. 전자선을 한 점에 모을 수 있는 자기 렌즈 방식으로, 자기 렌즈 기술의 발전으로 1931년 최초로 투과 전자현미경이 개발되었다. 전자현미경은 금속화합물, 세라믹, 반도체, 고분자 합성체 등의 연구에 아주 유용하다. 따라서 생명과학, 재료공학, 물리학, 화학 등의 과학 기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불호.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물리2 책은 다 준비하셨죠? 네. 물리2 준비하시고. 학원에 있어요. 여기에 시간 이상 모르나?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10분 정도 남았어. 문 닫아. 바깥쪽에 해봐. 끝나고 왔다 갔다 할 거야. 프로. 자, 프로 가자고. 자, 물리2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려운 얘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뭐 벡터라는 것도 다시 배워야 되고요. 물질의 정도를 배우는데 평면 운동 같은 것들이 막 나오게 될 거예요. 1부는 선생님이 원을 하면서 해드렸었거든. 원을 하면서 해드렸었는데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앞에 것들을 소환해가 원해있는 것도 소환해서 다시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이 부분적으로. 자, 질문할 거. 질문할 거. 10여 분 남았어. 12분. 최소 12분. 질문. 최건. 건이. 네. 질문. 질문이요? 아니 최씨였어. 건이는 하나도 안 봤지 물리 원래. 화학이요? 아 물리. 물리원이요? 그거 책 산 거야? 새로? 형 있잖아. 네. 너무 아깝다. 형거 빌려 보면 되잖아. 아 그렇긴 하네. 샀어 그거 새로? 새 거예요. 새 거야? 야 그거 중고로 팔아. 아니, 아니지 고등학교 가면 필요하잖아. 바보야. 얘 끝났는데 그걸 샀냐? 야 바보 가면 필요하다니까. 맞아 이놈아. 1학년 때 물리원 맞아. 배워 1학기 때 바보야. 너도 바보야. 너 왜 허야? 가고 떨어지면 그거 중고로 팔아. 잘 팔아. 지은이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왜요? 아니 둘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야, 둘이 같이 야. 이러는데요? 너는 잘나 경민아. 저 민재랑 나 도와주라. 어머. 너보다